왜 큰 부자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가난했던 과거를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했던 생활 수준이 출발점이었기에 그곳으로 언제라도 되돌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날리는 실패를 당하게 되어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가 재출발을 할 줄 안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사업이나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홍수나 화재 등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가도 재기에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부자로 살고 있는 지금도 내가 만에 하나 무슨 잘못 때문에 재산을 다 날리게 되어 빈털터리가 된다면 나는 즉시 가족을 이끌고 제로점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곳은 판잣집일 수도 있고 남의 집 차고일 수도 있으며 쓰러져가는 무허가 비닐하우스일 수도 있다. 나는 언제라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낮은 곳에서의 삶을 체험해야 나중에 경제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음을 나는 지금도 믿는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Say No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빈손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했고 28살에 집도 샀지만 2년 후에 몽땅 말아먹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원래부터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잃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영어를 조금 했기에 하루에 15시간씩 번역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모았고 그 이전에 닦아놓은 신용을 근거로 자금을 모았다.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친척이나 친구가 아니라 모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정도로 내 신용은 철저했다. 처음에는 그저 돈만 쫓아다녔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내 호주머니를 빌려줄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나부터도 나를 어떤 수단으로만 보는 장사꾼에게 물건을 살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로 내 호주머니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말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반 정신을 버리고 머슴 정신을 가지면 된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머슴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신용을 다져나가고 약속을 이행했다. 약속을 지키느라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정보를 가공하는 일을 통해 큰 돈을 만들기 시작했다. 컴퓨터 음향기기, 무역 유통을 통해서도 돈을 벌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재테크를 통해 불려왔다. 이때 나는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의 말만 믿었다. 재테크 전문가라고 해도 나보다 부자가 아니면 반신반의했다. 부동산 경매도 내가 직접 공부하고 직접 결정했다. 증권도 마찬가지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저 참고하는 정도다. 지금도 공부는 계속하지만 습관일 뿐이고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런데도 자꾸 돈이 불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몰리는 길에는 잘 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코스닥에 몰릴 때 나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남들이 잘 모르거나 불편해하는 것을 찾아다닌다. 그것들이 돈이 된다. 나는 남들이 모르거나 불편해하는 것을 해소해주고 대가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데 열중했다. 내가 아는 영어 지식이 85년부터 나타난 16비트 컴퓨터와 연결되니까 그것이 무역으로 연계되고 나중에는 유통까지 연계됐다. 모든 사업은 3년이 고비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3년만 몰두하면 내가 몰두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체의 뼈대는 완성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2년을 못 견디고 넘어지는데 배수의 진을 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벼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할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재테크를 잘해서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일단은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여유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여유 자금이 없게 되면 투자를 하더라도 시간에 쫓기게 된다. 그러면 그 투자는 망하게 된다. 졸부 흉내를 내지 마라.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름값이 쌀 때 미리 졸라매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목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존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결국은 지식을 배양해야 한다. 고민이 있다면
10분 이상 하지 마라. 어떤 고민도 사실상 10분 이상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걱정에 빠져 산다. 오로지 문제 해결 방안만 찾아라. 부자가 되는 것은 천재들이 아니라 바로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미리 겁낼 필요 없다. 실패하면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왜 큰 부자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가난했던 과거를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했던 생활 수준이 출발점이었기에 그곳으로 언제라도 되돌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날리는 실패를 당하게 되어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가 재출발을 할 줄 안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사업이나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홍수나 화재 등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가도 재기에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제로점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제로점에서 출발하였던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로점으로 가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야 하는 미지의 불안한 공포로 비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실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 되는 일도 별로 없게 된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말 이전까지는 넉넉한 환경에서 살았으나 그 이후에는 허름한 적상가옥의 2층의 단칸방에서 가족 7명이 살았다. 고교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재래식 변소를 주인집 식구들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곳에서 월세로 온 가족이 살았다. 그 변소는 여름에는 파리 구더기들이 득실되는 모습이 적나라하였고 노크라는 것 대신 인기척을 내야 했던 그런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벌레처럼 살았다. 그 다음에 서울역 앞 양동의 쪽방 등 몇몇 곳을 더 거치게 되지만 가정집 차고에서도 살았었다. 나는 몇 년을 그런 곳에서 혼자 살았고 주거 환경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차고 한 칸에 불과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그저 보유 자금을 불리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다가 28살에 집을 샀지만 1년 후에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고 빚은 약 3천만 원 가까이 있었다. 나는 제로점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나는 주로 번역 일에서 수입을 얻었으며 번역 사무실 한 귀퉁이에서 먹고 잤다. 부자로 살고 있는 지금도 내가 만에 하나 무슨 잘못 때문에 재산을 다 날리게 되어 빈털터리가 된다면 나는 즉시 가족을 이끌고 제로점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곳은 판잣집일 수도 있고 남의 집 차고일 수도 있으며 쓰러져가는 무허가 비닐하우스일 수도 있다. 내 아내는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망해버렸는데도 넥타이를 계속 걸치고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다단계 판매나 보험 영업 같은 것을 하며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내는 내가 즉시 작업복을 입고 시장에서 노점이라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다. 실제로도 그렇다. 나는 언제라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낮은 곳에서의 삶을 체험해야 나중에 경제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음을 나는 지금도 믿는다.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태어나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실직이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면 대부분 빚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던 생활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왜 재산을 갖고 이민을 간 사람들보다는 빈털터리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 낯선 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가?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며 그곳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낮은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며 돈을 모았기 때문이다. 제로점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플러스의 희망으로 쌓여만 간다. 돈이 쌓이고 희망이 쌓여간다. 빚이 있는데도 삶의 질과 품위를 유지하려고 들면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은 쌓이지 않고 희망은 갉아먹힌다. 마이너스의 희망뿐이다. 그것은 절망이다. 따라서 죽을 각오로 처음부터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라. 판잣집으로 가서 월세살이를 하란 말이다. 5년만 지나면 모두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 젤렌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나는 고민거리를 오직 두 가지로 나눈다. 내가 걱정해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 비를 멈추는 일은 당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겨라.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나는 낙관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니다. 그저 고민의 핵심을 정확히 스스로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노력하는 쪽이다.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다고 치자.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 있으면서 걱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조용한 바닷가로 가서 며칠 쉬면 방법이 생각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는다.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10분을 고무줄처럼 늘려가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1년을 망쳐버린다.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직을 당한 친구가 있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몇 개월을 고민하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고민의 핵심은 간단하다. 취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안 될까? 경기가 어려워서? 천만의 말씀이다. 핑계를 외부에서 찾지 말라. 채용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나온다. 채용될 만한 사람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앤드류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해서 이렇게 말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라.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그대로 실행하라.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라. 고민 하나하나 결과는 똑같지 않은가? 그러므로 고민은 10분만 하라.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피를 토하는 자세로 하라고 한다. 특히 30대 중반 이전에는 적어도 2, 3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하므로 최대한 일터나 학교에 가깝게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므로 밥을 굶거나 조금만 먹으라고 하고 시간을 철저하게 아끼려면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시간도 아껴야 하므로 그냥 생으로 씹어 먹으라고까지 말한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그러다가 건강을 해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건강 걱정이나 하면서 그렇게 계속 튼튼하게 살아라. 81년부터 90년까지 10년간 언론에 게재된 자살 기사 총 411건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자살 동기는 경제적 가난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갈등, 부부 갈등, 학업 문제 등의 순이었다. 즉 자살자는 젊고 싱싱하고 건강한 10대에서 30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며 건강 상실이 동기가 되어 자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은가? 흔히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당연히 절망하여 자살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보다는 건강하고 탱탱한 몸을 갖고 있음에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 말이다. 건강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왜들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것일까?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어 고민 끝, 절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육체를 혹사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에는 한계가 분명 있다.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두뇌의 활동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고 나는 믿는다. 휴식 삼아 영화를 보건 음악을 듣건 뭘 하건 간에 두뇌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 이상 두뇌는 계속 활동한다. 내가 피투하듯 하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정신을 계속 집중시키면서 두뇌를 계속 사용하라는 뜻이다. 물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엄살은 부리지 말라.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 노력의 결과가 즉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에 기쁨을 즉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생의 경우 죽어라고 공부한 결과 몇 개월 후 치른 실험에서 성적이 쑥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신이 나서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공부하게 되고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깨달음도 얻는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변화가 없었다면 노력할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서 소화가 안 된다는 이 등등 갖가지 질병을 달고 다니게 된다. 사람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비슷하다. 몇 개월 열심히 해보아도 수입이 즉각 느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가시적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결국 실증만 느끼게 된다. 쉬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첫째, 가시적 결과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라. 당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야 할 주체는 타인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아니다. 왜 상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가? 상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진짜이다. 훌륭한 화가는 자기 그림이 마음에 들 때까지 붓을 놓지 않는 법이다. 당신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 흡족할 때까지 공부하고 노력해라. 스스로 얻게 되는 뿌듯함, 내가 여기까지 알게 되었구나 하는 벅찬 기쁨,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둘째, 쉬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당신이 허약 체질이라도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은 쉬지 않고 24시간 이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를 느끼는 데다가 육체적 에너지의 손실이 크지 않고 두뇌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이 비비 꼬이고 실증이 날 때까지는 자기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재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셋째, 노력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문제는 그 시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긴장감을 잃지 말라. 긴장감이 있다면 싫은 것을 오랫동안 억지로 하여도 탈이 나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식사도 제때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건강을 해쳐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긴장감 때문에 그럴 틈도 없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알 것이다. 제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저 먼 시간에는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것을. 결국 모든 것은 당신 정신 상태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배수의 진을 치라는 뜻이다. 아무 일이나 재미있게 하라. 많은 부자들은 일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다. 재미있게 즐긴다는 뜻이다. 토마스 스탠리는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미국의 백만장자 733명을 표본 조사하여 얻은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미국의 백만장자들 중 86%는 나의 성공은 내 일과 직업을 사랑한 결과라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그리고 81%는 나의 일은 내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만을 찾아 나서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꿈꾸고 원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동일시하거나 자기가 능력을 갖고 있는 일, 자기 적성에 맞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믿는다. 그러나 능력이니 적성이니 하는 것들은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뒤 실제로 이를 경험하여 보기 전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 백만장자들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자. 그들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일은 천재들에게나 일어난다. 백만장자들이 이를 택하게 된 동기는 그저 우연한 기회, 시행착오, 예전 직업과의 관련성, 이전 고용주가 놓친 기회 때문이다. 이 수치는 거의 대다수의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며 어쩌다 하게 된 일이 시발점이 되어 돈을 벌었다는 뜻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다.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 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사랑한다고 단언한다. 진짜 부자들이 일찍 은퇴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 환갑이 아니라 70세, 80세, 아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일에서 손을 완전히 놓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일하는 것이 재미있어 죽겠는데 은퇴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젊어서? 돈을 벌어놓은 뒤에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이 재미없다는 뜻이다. 나도 20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39살에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이 모인 것 같아 은퇴를 시도했는데 곧 다시 손에 일을 잡았다. 왜 그랬을까? 일하는 재미를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10가지 이상의 많은 분야에서 일을 했다. 그 일 중에서 내가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일은 단 하나, 음향기기 분야였다. 나머지는 모두 어쩌다 보니 발을 내밀게 된 일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에 발을 내밀든 간에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귀신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무슨 일에 뛰어들든지 간에 모든 관련 지식을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필수였다. 나는 그런 책들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낀 적이 없다. 하지만 낮에는 일 때문에 책을 볼 시간이 없었으므로 자연히 저녁 시간과 휴일을 이용했다. 시간을 아껴야 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는 무조건 짧아야 했고 차 타는 시간도 아껴야 했기에 일찍부터 기사를 두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노는 날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기다린 이유는 전혀 달랐다. 크리스마스 이브이건 내 생일이건 간에 나는 가리지 않았다. 특히 내 생일에 놀게 되면 나는 기분이 아주 찝찝해지곤 했는데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명심해라. 내가 믿고 있는 원칙은 단 하나.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일에 대한 재미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쏟고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서 경험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다. 부자들은 초기에 무슨 일을 하든 우선은 그 일의 구조 전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많이 알기에 재미도 느끼고 돈도 벌게 되니 즐거움도 배가 된다. 하기 싫은 일이란 것이 적어도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반면에 대개의 사람들은 일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즐기지도 못한다. 그저 목구멍이 푸도청이라서 억지로 한다는 생각을 한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당신 목구멍은 푸도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일을 재미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직 종사자들도 면허증이나 자격증 하나를 따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다. 지금은 임시로 남성복 판매사원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멍청하긴. 바로 그 남성복 코너에서 옷감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안감, 양복 부석의 종류, 단추, 지퍼 등의 가격 및 구입처 등은 물론 재단 과정, 원가 계산, 고객 만족 등을 배워야 할 것 아닌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은 자기에게 맞는 일이 아니며 임시로 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고 다른 일을 하게 되기를 꿈꾼다.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러 종류의 학원들에 돈을 갖다 바친다. 하지만 그들은 막상 그 다른 일을 하게 되어도 또다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는다. 그 결과 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해하지 말라. 한 우물만을 계속 파란 듯이 절대 아니다. 애당초부터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우물이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우물이 아니라면
어느 우물이건 그 우물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즉,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엿같이 생각되어도 그 구조체와 흐름을 완전히 파악해야 하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나가야 한다. 물론 근무 중에 배울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일과 후의 시간을 몽땅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우물터에서 귀신이 되게 된다. 부자가 되려면 이 원칙을 평생 잊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격상의 문제나 기술적 분야가 아닌 이상 어느 분야의 일에서 새는 바가지는 다른 분야의 일터에서도 새기 마련이며 어느 한 분야에서 귀신이 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중복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귀신이 되게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째는 재가 잡힌다. 재가 잡힌다는 말은 일에 리듬이 생겨 묘미가 생긴다는 말이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가 되게 된다는 말이다. 당신이 하는 것이 노동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노동의 노예로 남아있게 되고 평생을 돈에 휘어잡히게 된다. 두렵지 않단 말인가? 허드렛 일부터 제대로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시키면 아주 기분 나빠한다.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신입 여사원들 중에는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심부름 같은 일을 하고자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다. 일본 교토에 있는 일본 전사는 연간 매출액 3천억엔 이상인 초소형 정밀모터 제조업체다. 이 회사는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1년간 무조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나가모리 사장은 청소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허드렛 일에서 생겨난 잘못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허드렛 일 같은 작은 것 하나 귀신처럼 하지 못하는데 더 큰 일을 달라고? 웃기지 마라. 허드렛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취직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다. 자존심? 꼴값 떨지들 말고 주변을 살펴보아라. 자존심이 센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콧대가 높다고 한다. 콧대가 높은 사람들을 당신은 좋아하는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콧대를 세운다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쯤 고려해본 적 있는가? 정말 자존심이 세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성경에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나온다. 낮은 곳에서 걸레를 누구보다 먼저 잡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치울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당신의 자존심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할 때까지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추신. 나는 돈을 꽤 모은 뒤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작업복을 입고 밑바닥 일을 하곤 했다. 그래야 일 전체를 구석구석 빈틈없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이노는 누구인가? 필명 세이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는 뜻이다. 2023년 기준 순자산 1000억대 자산가다. 1955년생. 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서너 살 유년기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모두 날린 후에 친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교 시절부터
생활고에 크게 시달렸다. 고교 3학년 때 건강과 가난 때문에 휴학하고 친구 아버님과 친구들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했으나 실패 후에 복학하여 고교를 4년 만에 졸업하고 입대했다.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군대대 부동산 관리 업무와 도서관 관장을 맡았고 제대 후에 영어 공부에 몰두하여 미 8군 내 메릴랜드 대학 분교에 입학하였다. 학비를 벌고자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하여 과외, 입시 영어학원, 번영업 등을 했다. 결혼 후에는 거의 10여 년 이상 쉬는 날 없이 밤늦도록 일과 공부에 몰두하면서 의류업, 정보 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등으로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자산을 외환 투자, 부동산 경매, 주식 등으로 증대시켰고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현재의 자산을 이룩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직도 겸임하였고 사업상 70여 개국을 여행했다. 2003년부터는 사업을 줄여왔고 광범위한 독서, 음악, 영화 감상을 즐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며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접대 술자리, 기업 정치가들, 부자 인척하는 자들의 블러핑이다. 매년 10억 원대의 소득세를 2000년까지 5년 이상 세이노 개인이 납부하였고 2001년부터는 가족 단위로 납부하고 있다.